통장에 2천억 원이 찍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스템 오류겠지. 곧 사라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일단 출금부터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2026년 2월 6일 저녁 249명에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단 한 번의 클릭 실수로 총 60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살포된 겁니다. 1인당 평균 2천억 원. 자고 일어났더니 억만장자가 된 사람들이 생긴 거죠. 하지만 정작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거래소가 실제로는 보유하지도 않은 코인 62만 개가 시스템에서 멀쩡히 거래됐다는 사실. 그리고 법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돌려줄 의무가 없을 수도 있다. 60조 원의 신기루, 그 이면에 숨겨진 디지털 자산 시장의 민낯을 파헤쳐봅니다. 2026년 2월 6일 목요일 저녁 7시,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퇴근길에 오르는 평범한 시간이었습니다. 빗썸 거래소는 이날 평소처럼 랜덤박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벤트 참여자 695명에게 2,000원에서 5만 원 사이의 랜덤 당첨금을 지급하는 거래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객 감사 프로모션이었죠. 그런데 이벤트 담당자가 당첨금을 입력하는 순간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합니다. 지급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설정한 것입니다. 2,000원을 주려던 것이 2,000 비트코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은 약 9,800만 원. 단순 계산으로 1인당 1,960억 원 상당의 디지털 자산이 순식간에 생성된 겁니다. 총 249명이 실제로 랜덤박스를 열었고 그들의 계좌에는 총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입금됐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60조 7,600억 원. 이는 빗썸의 시가총액 90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것이 단순한 장부상 숫자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거래소 내에서 매매가 가능한 살아있는 코인이었던 거죠.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사태가 떠오릅니다. 2018년 4월 담당 직원이 배당금 1,000원을 입력해야 할 곳에 1,000주를 잘못 입력했던 그 사건 말이죠. 탭핑거, 즉 키보드 입력 실수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주식이 아닌 가상자산이었고 규모는 비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빗썸은 사고 발생 20분 후인 오후 7시 20분에야 이상 징후를 감지했습니다.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비트코인 시세가 폭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20분 후인 오후 7시 40분, 문제의 계정들에 대한 거래 및 출금이 차단됐습니다. 발생부터 차단까지 총 35분. 이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후 7시 38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충격적인 글이 올라옵니다. 빗썸 계좌에 2천억 원어치 비트코인이 들어왔다. 지금 바로 팔았다. 미국 주식 갤러리에 올라온 이 게시글을 시작으로 SNS와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나도 2,000 비트코인 들어왔다. 이거 진짜인가? 꿈인가? 빨리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혼란 속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갈렸습니다. 첫 번째는 즉시 매도에 나선 그룹입니다. 시스템 오류인 건 알지만 일단 팔고 보자는 심리였죠. 실제로 일부 사용자들은 수천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시장에 쏟아냈습니다. 두 번째는 관망하는 그룹입니다. 이건 명백한 오류야. 곧 회수될 거야 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죠. 세 번째는 외부 전송을 시도한 그룹입니다. 빗썸 내부가 아닌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코인을 빼돌리려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유령 비트코인들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하면서 예상치 못한 2차 피해가 발생합니다. 빗썸의 비트코인 시세가 다른 거래소 대비 10% 이상 급락한 겁니다. 평소 9,800만 원대였던 가격이 순식간에 8,100만 원대까지 추락했습니다. 문제는 이 시세 폭락이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스탑로스, 즉 자동 손절매 기능을 설정해둔 일반 투자자들의 자산이 급락한 시세에 강제로 매도된 겁니다. 자신들은 이벤트에 당첨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폭락한 시세 때문에 손실을 본 거죠. 빗썸은 나중에 이런 패닉셀 피해자들에게 약 10억 원의 보상을 약속했지만 일단 시장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빗썸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약 4조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날 거래량은 무려 24조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6배나 급증한 거죠. 호가창은 마비됐고 거래소 서버는 폭주했습니다. 커뮤니티에는 빗썸 비트코인 호가창이 이상하다는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오후 7시 40분, 빗썸은 긴급 조치에 돌입합니다. 문제의 249개 계정에 대한 거래 및 출금을 전면 차단한 겁니다. 하지만 이미 35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코인이 빠져나갔을까요? 빗썸이 실제로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5만 개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지급된 비트코인은 62만 개입니다. 무려 12배가 넘는 양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빗썸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코인을 어떻게 지급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실제 비트코인이 아니었으니까요. 빗썸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장부 거래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 때 실제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코인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거래소 내부 서버의 숫자만 바뀔 뿐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어라는 사람이 빗썸에서 1BTC를 샀다고 칩시다. 실제로는 빗썸의 콜드월렛에서 어의 개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이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빗썸 서버의 고객 자산 대장에 A1BTC라고 기록될 뿐입니다. 어가 B에게 코인을 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A0BTC, B1BTC로 장부만 바뀝니다. 이 시스템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래 속도를 극적으로 높여주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실제 전송을 하려면 수십 분이 걸리지만 거래소 내부에서는 1초 만에 거래가 완료됩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거래소가 실제로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신뢰를 전제로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 신뢰가 얼마나 허약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빗썸은 실제로는 5만 개밖에 없는데 장부상으로는 62만 개를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유령 코인들이 실제로 거래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 코인을 팔아서 실제 현금을 받았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자산이 내부 전산망에서 정상 자산처럼 인식돼 매매가 체결됐다. 이는 거래소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이다. 실제로 35분 동안 약 30억 원이 현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또한 약 100억 원 상당이 다른 가상 자산으로 전환됐죠. 빗썸은 나중에 외부 전송은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업계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출금 한도 제한이 있긴 하지만 35분이면 충분히 일부를 빼돌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중앙화 거래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려면 은행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1,000만 원을 예금했다고 칩시다. 은행은 그 돈을 금고에 고이 모셔두지 않습니다. 대출을 해주고 투자를 하고 운용을 합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1,000만 원이라고 찍혀 있는 건 실제 현금이 아니라 은행이 갚아야 할 빚을 의미하는 거죠. 가상자산 거래소도 비슷합니다. 고객들이 예치한 코인을 100% 콜드월렛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유동성 공급, 마켓메이킹, 운용 등에 사용합니다.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이를 규제하기 위해 이용자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하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80%만 보관하면 나머지 20%는 거래소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요.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는 없는 코인이 장부상으로 생성돼 시장에 풀릴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뱅크런 가능성입니다. 만약 모든 빗썸 이용자가 동시에 내 코인 전부 출금하게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빗썸은 실제로 보유한 코인보다 장부상 코인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금을 막거나 파산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2022년 FTX 사태가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세계 2위 거래소였던 FTX는 고객 자산을 몰래 빼돌려 자기들 투자 회사에 대출해줬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80억 달러가 부족했죠. 결국 파산했고 창업자 샘 뱅크먼 마이너스 프리드는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빗썸 사태는 FTX만큼 악의적이진 않았습니다. 단순 실수였으니까요. 하지만 구조적으론 똑같은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거래소가 실제로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빗썸은 매분기 외부 회계법인의 자산 실사를 받는다고 했지만 그것도 결국 거래소가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검증일 뿐입니다. 디지털 자산 전문가 최화인 대표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코인이 잘못 지급되는 즉시 이상 탐지 거래 경고가 바로 떠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이번 빗썸 사고는 단순한 직원의 휴먼 에러를 넘어 코인 거래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사건이다. 직원 한 명의 실수를 막지 못한 2차, 3차 검증 시스템의 부재, 의상 거래를 20분 동안 감지하지 못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무용지물, 그리고 35분 동안 30억 원이 빠져나간 뒤에야 차단된 허술한 대응. 이 모든 게 한국 2위 거래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026년 2월 6일 오후 7시부터 7시 40분까지 정확히 35분. 이 골든타임 동안 빗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일부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빗썸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오지급된 62만 BTC 중 99.7%인 61만 8,212 BTC를 회수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0.3%는 약 1,788 BTC가 이미 매도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시세로 환산하면 약 1,750억 원입니다. 빗썸은 이미 매도된 비트코인 상당의 자산도 93% 회수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93%를 회수했다는 건 7%는 회수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1788 BTC의 7%는 약 125 BTC입니다. 금액으로는 약 122억 원입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실제로 현금화에 성공한 금액은 약 3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약 100억 원 상당이 비트코인에서 다른 가상자산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더리움, 리플, 알트코인 등으로 바꿔놓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추적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35분이라는 시간은 길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트레이더에게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실제로 일부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현금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1단계,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즉시 시장에 매도. 2단계, 확보한 원화로 다른 가상자산 매수. 3단계, 다른 가상자산을 외부 지갑으로 전송 시도. 빗썸은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외부 전송은 없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35분 동안 외부 전송을 시도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게 과연 믿을 만한가? 빗썸의 1일 출금 한도 제한이 있긴 하지만 소액 분할 출금을 시도했다면 일부는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86명의 존재입니다. 빗썸 내부 자료에 따르면 오후 8시 기준으로 거래가 체결되지 않은 164명은 회수가 완료됐지만 이미 비트코인 거래가 진행된 86명에 대해서는 회수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86명은 누구일까요? 일반 투자자일 수도 있고 전문 트레이더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동 거래 프로그램을 돌리던 사람일 수도 있죠. 어쨌든 이들은 3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수천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처분했습니다. 빗썸은 이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회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회수가 가능할까요? 형사처벌은 가능할까요? 법정에서 검사가 말합니다. 피고인은 빗썸으로부터 착오로 전송받은 비트코인 100개를 임의로 처분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횡령죄입니다. 변호인이 반박합니다. 비트코인은 형법상 재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행법 체계의 현실입니다. 대법원은 2021년 12월 16일 2020도 9789 판결에서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가상화폐는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한 것으로 형법상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무슨 뜻일까요? 형법 제355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때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재물이란 유체물 또는 관리 가능한 동력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은 둘 다 아니죠. 디지털 데이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를 처벌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착오로 비트코인을 받은 사람에게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어 씨는 알 수 없는 경위로 B 씨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다른 계정으로 옮겼죠.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재물이 아니며 착오로 받은 사람에게 신임관계에 기초한 사무처리 의무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판결은 2심에서도 대법원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즉 현행법상 착오로 받은 비트코인을 임의로 처분해도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빗썸 사건의 86명은 법리상으론 무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검찰이 기소할 수는 있습니다. 사기죄,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 다른 죄명으로 접근할 수도 있죠. 하지만 과거 판례를 보면 승산이 높지 않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비트코인이 범죄 수익이라면 몰수는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2018년 5월 30일 2018도 3619 판결에서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범죄 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 대상이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범죄로 번 비트코인은 몰수 가능. 하지만 착오로 받은 비트코인을 쓰는 건 횡령죄의 불성립. 같은 비트코인인데 상황에 따라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자산 시대의 법적 공백입니다.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민사상 책임은 별개니까요. 민법 제741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게 바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입니다. 빗썸 사건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음,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 있음, 타인의 손해 있음. 따라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성립합니다. 빗썸은 86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승소 가능성도 높습니다. 실제로 빗썸은 법적 조치를 포함해 회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시간과 비용입니다. 민사소송은 최소 12년이 걸립니다. 항소, 상고까지 가면 35년도 가능하죠. 그 사이에 피고인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빼돌리면 승소에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빗썸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건 가압류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76조에 따라 소송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겁니다. 은행 계좌,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등을 묶어버리는 거죠. 실제로 2018년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 때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잘못 지급받은 주식을 팔아 이익을 본 직원들에게 삼성증권이 가압류를 신청했고 일부는 수년간 법적 분쟁에 시달렸습니다. 빗썸 사건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86명 중 일부는 이미 계정이 동결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빗썸이 거래소 내부에서 강제로 자산을 회수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미 현금화해서 외부로 빼돌린 돈은 추적이 어렵습니다. 더 복잡한 건 다른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바꿨다면 법적으로는 부당이득의 과실에 해당하므로 반환 대상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추적하고 회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세금 문제입니다. 오지급받은 비트코인을 팔아 이익을 봤다면 국세청 입장에선 기타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22% 세율로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나중에 법원이 부당이득 반환 판결을 내려도 이미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86명은 이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형사처벌은 안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민사상 반환 의무는 있다. 거기에 세금까지 내야 할 수도 있다. 소송에는 최소 수년이 걸린다. 그 사이에 가압류로 재산이 묶인다. 2026년 2월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즉시 빗썸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한 전산장애를 넘어 내부 통제 시스템 전반의 부실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피해 규모가 워낙 크고 시장 신뢰를 훼손한 만큼 철저히 사고 경위를 파악하겠다.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를 떠올려 봅시다. 그때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의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억 4,400만 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물렸죠. 그리고 당시 대표이사와 임직원에 대해 해임 권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임직원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횡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빗썸 사태도 동일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거래소에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에 분리 보관, 이용자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 해킹 전산장애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시세 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 금지,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거래 금지. 빗썸이 이 중 어느 항목을 위반했는지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내부 통제 시스템 미비는 명백해 보입니다. 직원 한 명의 실수를 2차, 3차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었고 20분 동안 이상 거래를 감지하지 못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부실도 드러났으니까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32조는 금융감독원의 검사권을 명시하고 제33조는 금융위원회의 제재권을 규정합니다.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합니다. 최악의 경우 거래소 폐쇄 명령도 가능하죠. 이번 사건이 가상자산 시장 전체에 미칠 영향은 크게 세 가지로 예상됩니다. 첫째, 규제 강화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미 거래소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 통제 시스템, 보안 체계, 자산 보관 현황 등을 점검할 겁니다. 2단계 입법, 즉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도 가속화될 것입니다. 둘째, 거래소 신뢰도 하락입니다. 빗썸은 한국 2위 거래소임에도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투자자들은 내 코인이 정말 안전한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사건 직후 빗썸에서 타 거래소로 자산을 옮기는 이용자가 급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셋째,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 압력입니다. 미국 SEC는 거래소들에게 준비금 증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거래소가 실제로 고객 자산을 100% 보유하고 있음을 블록체인상에서 투명하게 증명하라는 거죠. 한국도 이런 제도 도입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규제가 강화되고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영세 거래소들은 퇴출될 겁니다. 살아남는 건 자본력과 시스템을 갖춘 대형 거래소뿐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60조 원의 오지급, 35분의 골든타임, 30억 원의 유출. 이 모든 게 단순 실수로 치부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경고등일까요? 2026년 2월 6일 저녁 7시 한 직원의 클릭은 60조 원의 신기루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신기루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 지갑 속 디지털 자산 정말 당신 것이 맞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